이 강의가 최소한도 6시간 해야 됩니다. 이걸 한번 하려면 더 자세히 하면 10시간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시간 보니까 1시간 반을 얘기했는데 1시간 반도 안 되고 지금 1시간밖에 안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아주 촉박합니다. 네, 그러나 다른 거는 다 빼놓고 여러분 돌려드린 그 도표 있어요. 그거를 설명하게 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역사의 물결이 어떻게 흘러오고 있는지. 그거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지금 현재 시대, 특별히 그 현재 제4세계의 영향을 미국 말고 가장 많이 받고 있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IT 산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특별히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볼 때에 마지막에 이제 원월드 거버넌트라고 하는 세계 단일 국가가 된답니다. 그게 이제 성경에는 이제 큰 바벨론이라는 거고 사탄의 왕국이 되는 거죠. 잠깐 보게 돼요.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그리고 그 다음에 그때가 환란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오셔서 다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 이제 재림왕국 세우는데 이런 이제 패러다임이 지금 그려져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 세계적으로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가 하는 그 특징들을 좀 몇 가지 쭉 제가 나열하면서 간단히 설명을 하면은 아마 좀 이해가 될 겁니다. 특별히 한국에 계신 분들은 뭐 이 제4세계 영향들을 많이 받고 그 혜택을 또 많이 누리고 또 특징을 많이 보고 있는 그런 나라가 한국이에요. 저도 뭐 중국,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쪽으로 선교를 이제 쭉 돌아오긴 하지만 그 뭐 러시아에 속해 있던 우즈베키스탄 가보니까 완전히 한국에 벌써 몇십 년 쳐져 있어요. 그 나라가. 그렇게 아주 후졌더라고. 후진국이라. 근데 한국은 굉장히 잘 사는데 그것이 다 제4세계의 그 물결, 또 역사의 물결을 잘 타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제4세계 역사의 물결을 타고 가다가 그걸 빨리 타고 가다 보니까 한국이 여러 가지 해프닝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말이죠. 뭐 굉장히 쉽게 말해서 좀 혼란스러운, 요거로 하는 케오스 같은 그런 사태가 많이 벌어져서 뭐 조금 무슨 사건만 있어도 그냥 막 난리가 나고 뭐 국민들이 무슨 촛불대고 한다, 뭐를 지낸다, 뭐 한다 되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데모하는 사람들이 경찰을 패고 맞아 죽고 미국은요, 이 민주주의 첨단을 놓고 있는데 경찰한테 주먹질만 해도 그 자리에서 쏴 죽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안 돼. 그냥 체포하고 조금 뭐 이렇게 주머니 뭐 넣기만 하면 운전하시다가 이렇게 내리게만 하면 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의 공권력은 절대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데모를 해도 점잖게 하죠. 그 대신 점잖게 하는 데모가 피켓 하나씩 들고 그냥 조용히 걸어다녀요. 구호에 가만 가버리지. 그 큰 소리도 안 해요. 그리고 돌아다니면 그것이 이제 또 우리 그 정부에 반영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잘 되지 서로 이제 그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 거죠. 근데 한국은 막 서로 그냥 막히니까 이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막히니까 한쪽으로 막아놓으니까 한쪽으로 그냥 뚫으려고 뭐 데모를 하지. 그렇잖아요. 안 뚫어지니까. 또 여기서 너무 그냥 공권도 무시하고 막 들어오니까 이게 안 되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강하게 또 밀어붙이지. 그러니까 한국 민주주의는 아직도 그 나라의 경제라든지 잘 사는 거는 선진국에 들어와 있는데 정치나 국민의식은 아직도 멀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 죄송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미국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미국에 이제 장단점을 잘 알거든요. 과연 선진국인 걸 알아요. 물론 때로 가다가 뭐 좀 이제 미국에 우리가 안 좋아하는 것들 사건도 일어나죠. 그건 부분적인 거, 직업적인 거고 전체적인 거로 봐서 사실 젠틀하게 해나갑니다. 매끈하게 마무리해 나가요. 어떤 사건들이. 근데 이런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 이제 4세계 그 특혜들을 가장 많이 받았는데 미리 받아놓으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무 앞서가다 보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4세계 특징들을 제가 말씀을 간단하게 이제 좀 알아야 되니까 드리고서 이 설명을 제가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세계의 특징 중에서 사상적으로 첫째 중요한 게 뭐냐 하게 되면 플러럴리즘이라는 거예요. 다원주의라는 거 아시죠? 거긴 도표는 없으니까 잘 들으세요.
사상이 한국에 굉장히 일찍 들어와가지고 지금은 정치다원주의, 그 다음에 문화다원주의, 경제다원주의, 지금 종교다원주의까지 들어왔어요. 그래서 종교가 불교도 좋다, 불교도 구원받는다, 뭐 어쩐다, 막 그러잖아요. 신두교도 좋다, 이슬람교도 좋다, 서로. 그게 마지막에 이제 세상에 사단의 나라, 왕국으로 통일되는 원 월드 거버먼트가 되는데, 거기 되는 과정의 첫째가 경제통일입니다. 둘째가 정치통일이고, 셋째가 종교통일. 종교통일이 마지막입니다. 이런 걸 이제 제가 이제 간단히 힌트만 드리고, 세상이 다원화가 돼가지고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좋긴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쉽게 말해서 탤런트도요, 이걸 쓰러 나간 사람은 요새 뜨지를 못해요. 그렇죠. 탤런트도 할 수가 있고, MC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뭐 춤도 잘 추고, 그래야 막 뜬다고 해요. 그렇죠? 이런 시대예요. 나쁜 건 아닙니다. 문화가 다원화하는 게 좋은 현상인데, 이것을 위해서 엄청난 폐해단을 우리가 겪게 된다는 것을 이제 앞으로 좀 생각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다중문화 시대가 된 겁니다. 멀티컬처 시대가 됐다. 그렇죠? 큰 시대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정치도 다원화 시대에 되면서 IT 산업에 이제 그 영향을 받다 보니까 이 제4세계의 그 스피드가 굉장히 빠릅니다. 엘빈 토플러가 말한 걸 보게 되면은 아실 거예요. 그렇죠? 농경문화, 쉽게 말하는 블루칼라 시대에서 이제 산업, 와이칼라 시대 올 때는 한 수천 년 겪었는데, 와이칼라 시대에서 골드칼라 올 때는 몇백 년밖에 안 겪었거든요. 안 거쳤거든요. 산업화되는 그 과정이 1650년, 1750년 프랑스 혁명, 영국 혁명 그때까지가. 그때부터 이제 지금 IT 산업, 골드칼라 시대가 와가지고 지금 한 4, 50년, 한 50년밖에 안 걸렸습니다. 1946년부터 컴퓨터가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그렇게 됐는데, 지금 남은 시대는 더 빨리 가는 거예요. 이게 수십 배씩 막 빨라지는 거예요. 이게 스피드가. 그래서 이게 이제 엘빈 토플러가 진 책들 중에서 여러 가지 책 있잖아요. 서드 웨이브라는 제3물결이라는 게 나와요. 그리고 정치도 또 서드 웨이브, 3물결, 서드 웨이브, 또 파라티스 오브 서드 웨이브라고 해가지고 3물결 정치를 들어간다고 하는데, 미국이 3물결 정치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한국은 거기까지 아직 못 들어오고 있어요. 민주주의인데 3물결 정치, 민주주의 다릅니다.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발전된 민주주의죠. 이걸 한국은 못하는 거죠. 이게 좀 안타까운 일이고, 어쩌는 건 제가 정치학자가 아니니까 그렇고, 그래서 이제 제4세계의 스피드한 그러한 특징을 가장 크게 영향받은 사람들 중에서 한국의 선거제도입니다. 선거할 때에 대통령과 국회의원, 특별히 대통령 중에서 가장 특혜를 받은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 IT 산업에 하고 전문인들이 컴퓨터 또는 인터넷 때문에 엄청난 효과를 본 사람이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정치의 여론이라고 하는 것은 밈이라고 하는 그런 어떠한 컨셉 또는 사람의 비유 또는 think 하는 이런 컨셉들이 모여서 사람들의 의견들이 모여서 하나가 된 것이 여론이거든요. 그 컨셉이라고 하는 밈이라는 그 단어가 있어요. 이게 이제 생물학에서는 지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인은 생물학에서 유전자라고 하죠. 유전자, DNA. 유전자하고 같은 얘기인데, 이건 생물학에서 하는 얘기인데, 그거는 이제 너튜럴, 다시 말해 물질 세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속도가 느립니다. 한 세대에 가야 유전자가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아버지 세대에서 우리 세대, 또 우리 세대에서 또 아들 세대, 그 스피드가 굉장히 느려요. 근데 이걸 밈의 세계는 생각 속에서 컴퓨터 뭡니까? 하나의 웹사이트, 사이트 있잖아요. 컴퓨터의 사이버 공간. 그 속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순식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정치적으로, 누가 찍어야 되고 대통령 돼야 된다. 이 사람이 지금 현대 시대에 맞는 아주 지도자다. 이걸 갖다 해가지고 퍼뜨리기 시작하게 되면 그 사람의 속에 있는 밈이 복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사람 머리에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이 거기에 복제돼서 거기에 이제 쉽게 말하면 컴퓨터로 말하면 세이브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라 그러지? 거기에 이제 들어가서 입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또 거기서 이거 복제, 카피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또 복제시킵니다. 근데 이게 사이버 공간에서 또 생각이라고 하는 이런 추상적인 개념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순식간이라는 거예요.
말 한마디면 그냥 촥 퍼지고, 뭐, 라디오나 텔레비전 아주 또 뭐, 인터넷 속에서 그냥 뭐 이메일 가지고 팍팍팍 막 퍼지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제4세계의 특징입니다. 그런 거에 나오는 것들이.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그 사이보그라고 하는 말씀 많이 들었죠. 요새 스타트랙이라고 하는 공상과학, 뭡니까, 영화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게 사이보그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게 지금 나온다는 거. 그 다음에 유비쿼터스라고 아시죠? 유비쿼터스라고 편재 문화라고 하는 건데, 지금은 뭐 문화나 뭐 사람을 이렇게 컨택할 때, 접촉할 때 직접 찾아가나 또 뭐 전화 통화하고 줄 있는 이거 할 때가 아니에요. 어디든지서 문화를 다 즐겨요. 여러분 아마 우리 한국이 이거 제일 발달이 됐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뭐 컴퓨터 다 하지요, 여기 이메일 다 하지요, 여기서 뭐 보이스메일 다 하지요, 여기서 텔레비전 다 보지요, 그렇죠? 여기서 컴퓨터 인터넷 다 하지요. 참 어디 무슨 상황이 있는 거 다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보고서 다 이렇게 뭐 커뮤니케이션하고 토크하죠. 이게 바로 유비쿼터스 문화의 한 일종이에요. 이게 와이브로라는 말 들으셨을 거죠? 한국의 와이브로 황규창 사장이라고 누구야, 그죠? 삼성전자 사장이 그걸 이제 개발해 나온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또 개발한 게 프레시원 랜드라는 게 있어요. 프레시원 랜드라는 게 모든 걸 한 대 넣어가지고서 좀 카드도 한 대 넣어가지고 만드는 거죠. 일일이 얘가 이제 설명하는 시간이 많이 가는데 설명 안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제4세계의 물결입니다. 이것들이 제4세계에 나타나는 특징들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유비쿼터스 도시라고 여러분 아시라고 그러세요. UCT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UCT가 뭡니까? 유비쿼터스 시티거든요. 그게 우리 한국 정부에서는 프로젝트입니다. 그게 뭐냐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전 수도권을 유비쿼터스 컬처, 문화로 묶어버린다는 거예요. 교통에서부터 통신에서부터 문화 또는 정치 모든 게 다 묶어져가지고 그냥 완전히 앉아서 다 할 수 있고 요새 그것 중에서 가장 또 빨리 돌 수 있는 그 전철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고속 지하철. 그렇죠? 그게 300km 이상 달립니다. 지하철 밑에 또 한 몇십 메타 내려가가지고 거기다 지금 한다고 그러잖아요. 한국은 굉장히 빨리 가요. 한국이 문화라든지 무슨 여러 가지 세계의 역사의 물결에서 아주 선두주자인데, 미국이나 이런 나라 같이 선두주자인데, 정신문명에 대해서 굉장히 처져 있다는 거죠. 정치문화가 그래서 정착이 제대로 안 되고 이게 큰 문제라는 거죠. 이게 성숙해지게 되면 그렇게 지금같이 주태부리고 싸우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이. 말이 안 돼요. 어제 미국 한번 들어보셨거나 한번 텔레비전 보세요. 뭐 국회의원들에게 주먹 가지고 싸우고 뭐 단색으로 꽝꽝거리고 지휘 받고 뭐 그런 거 못 보셨고 죄송합니다. 이게 또 여러분에게 말씀드려 나도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같이 한탄하면서 하는 얘기니까 이해하시고 그렇게 들으세요.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니까 이게 정치 문화가 이게 굉장히 빠릅니다. 유비쿼터스 컬처로 이걸 영향을 굉장히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지금 UCT를 지금 계획한 게 아니라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 건설 진행 중이에요. 그 이제 돌아가서 한번 또 그걸 보시려면 웹사이트에 들어가시게 되면 그 자세한 프로젝트의 그 계획이 전부 나와 있습니다. 쫙 나와 있어요. 그걸 한번 보시고 또 많이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3D 시대라는 말을 들으셨을 거예요. 3D, DAPCD. 그 3D 시대가 뭔지 아십니까? 3D라는 게 3D라는 첫째가 뭡니까? 디지털이죠. 디지털. 이 디지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날로그하고 다르잖아요. 아날로그는 하나의 논리적인 그런 하나 숫자 개념으로 순서 따라서 하는데 디지털은 그런 순서의 프로세싱을 그야말로 순식간에 테이크 픽처, 이 사진을 찍듯이 한 번에 탁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지털 카메라, 디지털 컴퓨터 디지털 이거만 지금 디지털 방송 아직 합니까? 이제 한다고 그러죠. 미국은 시작됐어요. 벌써 몇 달 전에 시작이 됐는데 그렇게 화질도 좋고 굉장히 모든 게 좋은 거예요. 이게 디지털 시대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하게 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디자인이라는 게 디자인 시대입니다. 여러분 디자인 학과에 가서 거기서 아주 떠버리면 돈 크게 봅니다. 그렇죠? 디자인 시대.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나 하게 되면 DNA 시대라고 해요. 요거는 이제 바이오라지칼 테크놀라지라고 하는 테크놀라지라는 그 뭐라고 그러죠? 그죠? 생명공학 시대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자세히 말씀드리지 못해요. 그래서 한국의 과학적으로 6T
있습니다. 6가지 T. 저 첫째가 뭐냐 하면 BT라는 겁니다. BT. BT 전에 뭐냐면 IT가 나와. IT. IT는 뭡니까? IT는 Information Technology. 그렇죠? 정보기술이에요. 정보기술. 요거 다음에 나온 게 BT. 이건 바이오 테크놀로지. 요거는 이제 생명공학 기술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복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IT 가지고 안 되고 여기 이제 컴퓨터로 말하기 지금 컴퓨터의 fifth generation 컴퓨터, 제 5세대 컴퓨터에 가야 이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무슨 컴퓨터까지 나오면 6세대 컴퓨터는 뉴로 컴퓨터인데 7세대 컴퓨터 지금 50년 안에 나온답니다. 이게 과학자들이 하는 거예요. 이게 7세대 컴퓨터는 future generation 컴퓨터인데 이거는 관툼 컴퓨터라고 그래요. 양자 컴퓨터라고. 양자라는 거 아시겠죠? 이거 여기는요 인간의 생각까지 다 카피해요. 인간의 영혼이고 마음이고 다 카피한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뭐 얘기할 건 아니고 사람을 막 복제해 만드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엄청나게 지금 발전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보시라는 거예요. BT 시대 이제 넘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생명공학 시대에서 여기서 복제가 카피가 나옵니다. 그래서 둘은 죽었지만 둘리 카피했지요. 뭡니까 개, 고양이 다 카피하잖아요. 사람 카피한다고 지금 엠브로잉 스템셀 리서치라고 해가지고 난자 줄기세포라고 그 황우석 박사 때문에 난리가 났었잖아요. 이것도 아주 참 심오에 들어갑니다. 그 하는 과정도 제가 다 알고 있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하는. 그래서 왜냐하면 이 스템셀이라고 하는 걸 만들지 않으면 이런 보통 세포들은 그냥 한번 죽으면 그만입니다. 재생이 안 돼요. 특별히 신경계통 같은 거. 근데 스템셀은 그건 죽어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프레나리아라고 하는 조그만 동물이 있어요. 바다에 살고 거. 요거는 머리가 있고 이제 뭡니까 눈이 있고 그다음에 뒤에 꼬리가 있는데 이거는 뇌토막이고 잘라놓게 되면 가운데 총토막이 거기서도 또 저 눈이 나오고 또 저기 머리가 나오고 또 꼬리가 또 나와요. 요거 왜냐 하면 이게 스템셀 줄기세포가 머리서부터 끝까지 다 있었어요. 근데 사람은 안 그래. 그 줄기세포가 없기 때문에 안 되고 사람의 줄기세포는 첫 번에 하나님께서 출생시킬 때 그때 줄기세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난자 속에는 줄기세포를 통해서 그 어린아이가 이제 몇 개월 된 코도 생기고 눈도 생기고 귀도 생기고 손도 생기고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딱 되잖아요. 그리고 신경도 이렇게. 그러나 이게 다 큰 다음에는 안 돼. 이게 죽으면은 그 다음에는 안 돼. 그래서 인간이 수명이 그대로 제한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프레나리라고 하는 것은 가운데 토막도 들고 생긴다. 그래서 그 줄기세포를 가리켜서 만능세포라고 포티포텐트라고 그러는데 만능세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이게 이제 BT에서 그런 것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이오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것이 NT라는 소리 들어보셨겠죠. NT는 나노 테크놀로지, 나노 시대 아시죠? 이 얘기하려도 뭐 시간에도 다 못하는 일. 요새 나노공학 때문에, 나노 테크놀로지 때문에 적용 안 한대요. 여러분 화장품에서부터 음식에서부터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게 15분의 1m거든요. 이게 보통 머리카락을 2000분의 1로 쪼갠 그런 다른데 근데 이걸 가지고 못하는 게 없어요.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메디컬 로봇이라고 로봇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하버드에서 거의 아마 완성되는 것 같아요. 그걸 여러분 속에 집어넣게 되면은 피 속에 집어넣으면 그게 전신을 다니면서 우리 그 건강 상태를 체크합니다. 그 이제 컴퓨터를 이렇게 검사한다고 해가지고 정보를 다 보내는 그 정보에 따라서 이제 또 여기서 명령을 해버리면 그놈이 다니면서 암세포만 골라서 공격을 해요. 근데 한국은 그 물질을 발견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물질, 암세포만 공격하도록 하는 물질을 아직 실용화는 안 됐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대단합니다. 한국 사람의 머리가 보통이 아니에요. 의학자들, 과학자들 머리가 비싸게 아주. 그거 벌써 지금 발견했더라고요. 이런 원리들을 제가 다 얘기하려면 방송이 없고, 단순히 이런 시대가 바로 이제 나노 테크놀로지 시대인데, 지금 어느 시대에 왔냐면 그 시대를 넘어서 FT 시대라고 하는 퓨전 테크놀로지라는 시대가 왔어요. 이 시대는 뭐냐면 융합기술 시대입니다. 그래서 융합기술 시대가 이 마지막 시대에 또 이래요. 이 시대에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 융합돼가지고 하는 데 여러분 보시게 되면 한국과도 융합해가지고 하는구나. 핵융합이라든지 무슨 이런 거 많잖아요. 근데 아주 여러분 다니면서 길거리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뭐냐 그러면 저도 가서 먹어봤는데 퓨전 레스토랑이 있어요. 퓨전 음식점이 있더라고. 가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융합을 해가지고 아주 특별한 별미를 이렇게 해내는 거예요. 맛을 낸다는 거예요. 그게 다 전부 융합시대, F시대의 영향력입니다. 그렇게 이런 시대, 그 다음에 이제 S시대, 스페이스, 테크놀로지, 뭡니까, 우주 시대, 또는 CT, 컬처럴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을 합쳐서 이제 6T 시대라고 하는 이런 시대 중에서 BT 시대 이후에 나오는 것들이 전부 제4세계의 특징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게 되면은, 요새 특별히 슈퍼 레이저라고 하는 그 레이저를 발명을 했어요. 그것도 융합 기술을 통해서 발명을 했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나오면 보세요. 그건 내용을 다 들어가서 이해를 하려면 공학을 공부하셔야 되니까 그건 안 돼. 아, 이런 얘기가 나오는구나. 제4세기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 환경공학이라는 게 지금 아주 유명합니다. 여러분 복지학과도 유명하죠. 전부 제4세기에서 나오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이제 환경신학이라는 것도 나오고, 우리 이게 좀 4세기의 신학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모든 정치, 경제, 종교가 통합이 돼서 하나의 세계가 통일되는 그런 과정으로 들어가는데, 그때 이제 세계의 원월드가 원월드. 세계 단일 정부화 된다는 거. 그렇게 안 되면은 우리 성경이 맞질 않아요. 왜? 마지막 때 하나님께 싸우는 거는 세상 마지막 단일 정부하고 싸우는 사탄의 세력과. 그렇죠? 그렇게 싸우기 때문에. 그게 의도적이 아니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가요. 미국도 그게 따라가요. 그걸 잘 아시려면 미국의 저변에 흐르고 있는 그 움직이는 세력들을 보셔야 돼요. 보면 프리메이션이라는 빌더버스라든지 일루미네이션이 많아요. 지금 움직이는 선들이. 거기서 작업들을 하는 게 이제 정치적으로 표출해 나온다고. 이제 이런 것들은 다 원체 전문적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다 할 수는 없지만은 지금 세계가 어떻게 돌아간다는 것만은 좀 아시고 사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지금 전도하잖아요. 우리 범주센터에 또 어제는 헐리우드 가서 전도하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참 전도하는 분들 보면 우리가 존경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특별히 선교하는 분들 나가보니까, 야, 우리는 한다고 강의 교수와 목사하고 그저 이래들 많고 하고 해. 이래도 그 사람들 보면 존경스럽다. 우리 하나는 못합니다. 그 약한 환경에서 가보니까. 가서 일주일씩 이렇게 돌아보니까. 근데 전도를 할 때에 우리가 이런 여러분이 하는 거는 그저 어디에 한 구역, 하나의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고기만 맞춰가지고 온다고 하니까 세상에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그 다음에 로스안젤레스가 어떻게 변할지, 한국이 어떨지, I don't care. 난 모른다. 그리고 전도만 해다. 됐어, 오케이. 그것만 해도 괜찮다. 그러나 기왕이면 이렇게 세계화 시대에 들어와, 글로벌라이제이션 하는 거, 세계화 시대에 들어와 보시는 게 전 세계를 이렇게 한눈에 보고 자기 가슴에 안을 수 있는 비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가질 수 있는 것도 너무 젊잖아요. 저는 지금 40대만 해도 세계를 한번 누리고 싶다고 막 그냥. 근데 이제는 맡은 것만 하자도 이게 시간에 따르니까 그런데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올 때 한 20몇 년 됐는데 온 지가 떠나올 때 한국에 있을 때 한국에 파묻혀가지고 다른 데는 안 보이거든. 미국이 멀리 있다. 영국이 저모 있다. 중국이 북쪽에 있다. 이런 정도지 실감을 못한 거예요. 여러분 아마 거기서 떠나오면서 실감이 날 거예요. 비행기 타고 떠오면 보세요. 딱 뜨게 되면 벌써 그 빌딩들이 성냥과 올라오는 것 같이 쌓는 것 같이 보인다. 그 빌딩들이 밑에 내려가고. 그렇죠? 그리고 점점 한국 지도가 보이면서 요만하게 손바닥하게 보이면서 태평양으로 해서 일본 진영은 안 보이는 거예요. 한국이. 그래가지고 이 넓은 땅덩어리에 한국이 한 50배 되는, 한 40, 50배 되는 땅덩어리가 한국에. 그렇게 되는 미국에 와서 보니까 여러분 한번 다 돌아다니는 곳에 그랜드캐년 가보셨어요? 그랜드캐년. 그런 데를 한번 가보셔야 이게 세상이 넓다는 게 생각이 납니다. 이제 다음에 이번에 아마 시간 없을 때 다음에 기회 오시면은 아마 구경하시면 알게요. 그래서 사람이 그래서 사람들 그 자리를 나와서 연구해 보내는 이유가 가슴을 넓혀주는 거예요. 시야를 넓혀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보시면서 전도를 해도 하고 성교를 해도 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저는 그래서 안타까운 게 한국의 분들이 왜 한국에 조금 땅덩어리에서 거기서 그렇게 좀 마음도 푹 넓고 왜 그렇게 서로 포용하고 이해하고 서로 양보하고 살지 지지를 보고 싸우고 서로 대가리가 터지고 그러는지 이게 답답하다 얘기죠. 한국에서 인재들 많이 보내가지고 키워가지고 또 가고 또 세계에 막 파견 굉장히 좋은 그런 전략이라고 그렇게
이거는 제가 할 얘기가 아니고 오늘은 이제 남은 시간을 간단하게 시간 뭐 10시 반까지 11시 반까지 하겠죠? 11시 반까지 이게 지금 한 40분 남았어요. 어떻게 다 설명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4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걸 다 설명을 드리지 못하립니다. 그러니까 우선 제4세계는 제1세계, 2세계, 3세계 다음에 오는 세계입니다. 그 딱 뻔한 건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1세계, 2세계, 3세계, 4세계 이런 것들을 아시려면은 제가 이제 이 웹사이트 주소를 드릴 테니까 그거 가지고 와서 들어가게 되면 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정치적으로 또 유엔에서 세계에서 제4세계를 어떻게 정리하고 있고 또 1세계, 2세계, 3세계를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 게 다 나와요.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보는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보는 제4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다 알고 있으니까 한번 돌아와서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서 우리가 선교학적으로 한번 보자는 겁니다. 그 선교학적으로 볼 때 제1세계 선교, 제1물결이라고 해요. 엘빈 토플러의 그 파라다임에 이렇게 넣어서 보면 제1세계 선교를 바울이 이방 선교의 발판을 놓은 게 로마와 서버나 소아시아거든요. 거기서 온 이후에 유럽으로 들어갔습니다. 선교가. 그래서 유럽이 크리스찬아이제이션 됐어요. 그러니까 기독교화돼서 유럽 사람들은 지금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지만 지금 완전히 이게 타락이 돼가지고 그 남이나 크리스찬 그 명목상의 교인으로만 남아있지 믿는 건 한 3-4%서부터 17%밖에 안 된대요. 퍼센트가. 얘가 엄청나게 이제 돼버리지. 거기도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는데 4세계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선교하는 나라까지 선교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내가 물결로 들어가서 어느 정도 하게 되면 자기 네임을 크리스찬 네임을 전부 쓰게 됐어요. 그렇죠? 복음화 돼버리니까 전부 기독교 이름들을 써서 폴, 스테반, 메리 또 무슨 조세 뭐 그렇죠? 전부 그런 거 쓰고 있습니다. 거기가. 근데 거기가 지금 다 죽었어요. 그 물결이 다시 흘러서 대서양을 쳐서 미주당으로 왔어요. 캐토릭을 앞세워가지고 이제 그다음 프로테스탄트가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서 들어와줬는데 미국이 이제 복음화돼가지고 그야말로 미국 기독교 국가나 다른 곳이 됐거든요. 기독교의 이념을 가지고 창립을 했고 미국까지 들어온 그 물결이 제2물결입니다. 선교에. 미국을 제2세계라고 볼 수가 있죠. 선교학적으로.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그 기독교가 부흥이 돼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이제 다시 아시아 쪽으로 흘러 들어갔다고. 그 중에 대표적인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참 우리나라가 감사한 게 우리나라가 미국의 선교를 받아가지고 엄청나게 축복을 받는 겁니다. 미국의 선교 없었어요. 우리나라는 중국이나 북한은 같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축복 아니면 우리나라 그렇게 안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 보세요. 순교자들이 얼마나 왔고 와서 토마스 선교사 와가지고 쪽보좀 마태복음에 쪽보금 내밀면서 죽었잖아요. 그 대동강변에서. 그 이후에 순교자들이 많이 나왔고 유교를 거치면서 주의 종들이 일어나고 교회가 막 그냥 궁극이 되고 이것도 하나님 축복 주시려고 벌써 그렇게 하는. 그렇지 하나님의 축복은 그 교회를 통해서 주로 많이 주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됐는데 끝까지 들어오는데 이제 이 들어오는 물결이 이제 제3물결로 들어왔는데 3물결의 그 3세계가 어디냐 하게 되면 제3세계라고 해요. 라틴 아메리카 또 그 다음에 아프리카 그 다음에 아시아 일부라고 해요. 정치학적으로 아시아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요 나라에 이제 기독교가 들어와가지고 제3물결 제3세계가 돼서 지금까지는 제3세계 선교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World Mission이라고 해요. 그 제3세계 선교라는가 모르시면 가서 이제 그 목사님들이나 무슨 선교학자들에게 들어보면 단번에 알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3세계, 제3세계 선교를 했을 때 3세계는 그 나라, 아직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목사님 말씀드린 미전도 종족, 또 전도가 안 된 지역, 또 후진국들, 이런 국들을 타키시로 해서 이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그 타키시 중국도 되고, 러시아도 되고, 뭐 인도도 되고, 사방 다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 제3세계 선교를 하는데 지금 마지막 막바지에 와 있다는 겁니다. 거의 다 들어갔어요. 세계가 한 바퀴 돌아가지고 거의 들어왔는데 마지막에 선교학께서 얘기하는 중요한 이슈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실크로드 선교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실크로드를 타고서 이제 들어가니까 실크로드라는 건 잘 아시다시피 중국의 중원에서 발원을 해가지고 뭐 동북 쪽에는 의미가 없어요. 거의 못 가다시니까. 예, 서남부 쪽으로 해서 저짝 우리 쪽에는 제가 갔던 우즈베키스탄을 관통을 해가지고 거기 가보니까 실크로드 지역에 자세한 지도가 다 그려져 있더라고요. 그 박물관에 가니까. 글로 지내가지고 터키로 해서 지중해 연안으로 들어가죠. 북한으로 들어가는 게 바로 이게 실크로드의 한 줄기고, 그건 이제 아랍권, 다시 말해 이슬람권이죠. 그 다음에 밑으로 해서 인도 밑으로 해서 쭉 아라비아해로 들어가는 게 이제 힌두권으로 해서 들어가는 게 이제 지중해 그 남한인 지금 알렉산드리아, 카이로 아시죠? 거기 알렉산드리아 옆에 있거든요. 그 지역으로 들어갔어요, 옛날에. 실크로드가. 대상적이. 그래서 그 줄기를 타고 지금 하나님의 섭리가 복음을 전파하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그걸 탑해서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쭉. 그래서 거기까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선교는 백투 제루살렘이라고 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그 선교 전략이 있어요. 그게 이제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세계를 한 바퀴 돌아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 세계 선교는 마지막이다. 그렇게 봐요. 그렇게 보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디 와 있느냐 하는 문제를 알기 전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게 되면, 여기 조금 보시게 되면은, 여기 보시기에 패러다임이 있는데, 이 전체 그림이 전 세계의 역사의 패러다임. 여기는 다 설명을 할 수 없지만 정치, 경제, 사회, 뭐 종교까지 다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 1물결, 2물결, 3물결, 4물결, 5물결로 이렇게 패러다임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결을 흘러갈 때 가장 큰 크레스트, 물마르들을 잡아놓은 게 1물결, 2물결, 3물결, 3물결, 5물결이에요. 이 패러다임을 잡아놓은 물결의 그 높은 부분을 그야말로 잡아놨기 때문에 이걸 가르쳐서 크레스트 오브 더 웨이브라고, 그 물결의 그 크레스트, 요걸 이제 잡아놓은 겁니다. 그래 보면 요것을 첫 번에 이렇게 그릴 때는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지혜를 줘가지고 그랬는데, 뭐든지 역사적으로는 역사학자들이 다 잘 알지만은 하나님은 어떻게 세상을 섭리하고 계시는가, 그걸 갖다가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있지 않겠냐 할 때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 패러다임을 찾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패러다임을 찾는 것이 여러분 과거의 이스라엘 시대에 특별히 네 강대국이 번갈아서 번갈아서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첫째가 뭐냐 하게 되면 바벨로니아. 아시죠? 바벨론, 성경은 바벨론으로 되어 있어요. 바벨로니아. 두 번째가 성경엔 메데 바사르인데 여러분 역사에서는 페르시아라고 그러죠. 페르시아 왕자 아시잖아요. 페르시아. 골로 넘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 알렉산드리아 왕이 정복을 해가 그리스로 넘어갔잖아요. 네 번째 세계가 넘어간 게 뭐냐 하면 로마 제국이에요. 그 로마 제국이 넘어가면서 그때에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운 거예요. 그게 바로 제5물결 제5세계입니다. 이렇게 패러다임이 1차적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기초를 놔놨습니다. 이 성경적으로 볼 때에 성경의 다니엘서하고 스가랴서 보게 되면 아주 잘 되어 있고, 또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그게 전부가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다니엘서 7장 2절 이하에 보게 되면 하늘에서 네 바람의 바다로 몰려 불더니 했어요. 바다로 몰려 불다고 했어요. 이게 바다로 몰려보는데 여기에 바다에서 물결이 일어나니까 그 첫째 물결을 1물결이라고 정의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그 바다에서 짐승이 나와서 지상에 왕국을 세워요. 나라를 세워요. 그 첫째 짐승인데 그 첫째 짐승을 바로 사자로 표현을 했습니다. 성경에 다니엘서 2장 이하에, 7장 2절 이하에 보게 되면 사자를, 다른 건 제가 약하겠습니다. 그 사자와 같은 바벨론 시대에 바로 첫째 나라를 갖다가 이제 세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늘에서 둘째 바람이 불려 보니까 이제 이 물결이 일어나면서 둘째 짐승이 나왔어요. 그 둘째 짐승이 뭐냐면 곰과 같은 나라인데, 곰인데 메대와 파사. 그래서 이 세계를 제2세계라고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셋째 바람이 하늘에서 불어오니까 바다에서 셋째 물결이 일어나면서 지상에 나라가 건설되는 것, 셋째 짐승에 의해서 건설된 나라가 제3세계랍니다. 요거 보게 되면 표범이었는데, 그 짐승이 표범이었는데 그 표범과 같은 나라가 헬라, 그리스, 헬라. 알렉산더 대왕이 대표적으로 나타납니다. 성경에도 나와요, 알렉산더 대왕이. 그 밑에 그 외에 카산도 무슨 실로코스 뭐 해가지고 네 장군이 있어요. 그 밑에 네 수장들이 그것도 성경에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넷째 바람이 하늘에서 몰려올 때에 바다에서 넷째 물결이 일어나면서 넷째 짐승이 나왔는데, 이 넷째 짐승이 세운 나라가 넷째 나라 제4세계인데 그 세계가 바로 강한 짐승이라고 했고, 누구 말하고 그랬습니까? 이 강한 짐승이라고 다른 데 보시면은 사자로 표현을 하고 곰으로 표현하고 표범으로 표현했죠. 요거 전부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걸 설명할 시간도 제가 못하겠어요. 전부 1세계, 2세계, 3세계, 4세계에 맞는 특징들이 있어요. 왜 사자로 하나님께서 이걸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셨는지, 또 왜 그 곰으로 비유를 하셨는지, 또 셋째 나라를 왜 표범으로 비유를 하셨는지, 이거 전부 의미들이 있어요. 이거 제가 설명을 못하고 시간이 없어서 이것만 하나 말씀드리면, 넷째 나라는 강한 짐승인데 이 짐승은 앞에 있는 짐승의 특징을 다 받아가지고 나왔어요. 그게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이게 설명을 제가 할 수가 없고, 요건 뭘 의미하게 되면 앞에 있는 제1세계, 2세계, 3세계 또는 1물결, 2물결, 3물결의 특징들을 다 어우러 가지고서 나타난 바로 통합체제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적그리스도 왕국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이제 메시아 왕국인데, 이거는 이제 이런 세상의 물결에서 오는 게 아니라 이건 하늘에서 직접 산에서 뜨인 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뜨인 돌이 내려와가지고 세상에서 이 나라를 갖다가 다 쳐부시고 다 흩어버리고 예수님께서 재림 와서 세운 메시아 왕국. 이게 재림 왕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보세요. 이거 제가 이제 다 설명하기 전에 우선 1물결 시대, 2물결 시대, 3물결 시대, 이 3물결 시대, 그다음 4물결 시대, 5물결 시대로 간다. 그러면 지금 가만히 보세요. 요거를 지금 우리가 어느 시대에 와서 있는지 좀 알기 위해서, 쉽게 알기 위해서 밑에 걸 좀 설명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우선 정치적으로 보게 된 1물결 시대는 군주주의, 봉건주의, 이데올로기 시대입니다. 이때는 쉽게 말하면 독재 시대, 쉽게 말하면 전제 시대, 이때는 전제화됐던 시대. 그래서 옛날에 왕권을 가지고 왕이 한마디 하면 그대로 뭐 다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1물결 시대는 바로 독재 시대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왕이 짐의 말이면 이게 법이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요. 그 다음에 이제 2물결 시대로 들어와 보니까 2물결 시대는 두 이데올로기가 나누어서 싸웠어요. 그게 뭐냐면 민주주의, 공산주의, 이데올로기가 서로 대립을 해서 상쟁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때를 가르쳐서 뭐라고 해요? 이념의 대결 시대이기 때문에 냉전 시대라고 합니다. 한국의 냉전 시대, 아직도 냉전이 좀 있긴 있어요. 그러지만 전체 세계 물결 속에서도 한국은 냉전 시대로서는 몰랐습니다. 그 대신 조건적으로 대북한 관계만 냉전 시대 지금 아직도 벗어나시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게, 북한이 지금 어거지 때를 잡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냉전을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 이제 이 통일론에서 우리가 또 한번 논한다 그러면 참 이 성경적인 통일론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안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이렇게 보통을 나가는데, 이때는 이제 서로 냉전하고 대립하던 대립화 시대입니다. 요거 지나간 제3물결로 들어가게 되면 초탈 이데올로기 시대예요. 이데올로기를 초월하고 탈피하는 시대. 이 시대에는 뭐냐, 협력하고 세계화하자는 그런 이데올로기로 바뀌었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지금 보세요. 전체 세계를 볼 때 공산주의, 민주주의 따집니까? 공산주의가 지금 다 무너져 버린 판국이 안 되거든, 그렇죠? 지금은 그런 이념에는 전혀 신경이 없어. 가끔 한번 보세요. 이념 가지고 지금 뭘 살라고 하는 건 아직도 뭐 북한은 특수한 공산주의니까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지금은 그런 게 아닙니다. 공산주의, 민주주의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 가정이나 뭐 이런 우리 사회에서도 뭐 자기 주장하다가 먹을 식량이 없고 그냥 목에 불칠할 거 없으면 그거 다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바로 이제 그래서 공산주의, 민주주의 초월해버리는 시대로 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4물결로 들어오게 되면 저 그리스도 이데올로기로 이제 갑니다. 그 전반기까지는 이제 선교가 아주 계속 선교 물결입니다. 이 전반기까지 오게 되면 선교가 이제 끝나는 단계가 들어오고 잘 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나중에 예수님 재림할 때니까 그렇고 우선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으로 한번 시대를 한번 보시라는 거죠. 제1물결 시대, 제1물결 시대의 경제는 뭐냐면 농경 문명 시대의 어그리컬처라이제이션. 그러니까 농업화 시대란 말이에요. 그때 농사 짓고 이렇게 살던 시대예요. 그게 약 10,000년에서 더 불러가거나 한 10,000년, 8,000년 걸렸다고 해요. 근데 이 시대를 가져서 블루칼라, 노동을 중요시하고 노동으로 중심이 되는 블루칼라 시대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제2물결 시대로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했냐. 이것은 약 300년서부터 400년 걸렸는데 산업화 시대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2물결은 와이칼라 시대, 와이칼라 시대는 거 아시죠? 와이칼라 시대. 이 시대로 들어와가 이때 특별히 사무 보는 사람이 사무직도를 중심으로 해서 회사가 운영이 되고 모든 게 다 운영이 그렇게 됐어요. 머리를 많이 썼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제3물결 시대로 들어오게 되면 이런 산업화를 초월해 탈피해서 탈산업화 시대 또는 정보화 시대라는 시대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인포메이셔나이제이션. 그래서 제3물결이 들어오게 되면 정보화 시대로 들어왔는데 여러분 이 정보화 시대에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들어왔는데 이거 많이 갔습니다. 어디까지 갔는지 한번 나눠보시다. 그래가지고 약 3, 40년이라고 했지만 또 흘러간 얘기입니다. 저는 지금 한 5, 60년 지금 지냈다고 봅니다. 그래도 여기 뭐 3, 400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스피드가. 여기 뭐 10,000년, 8,000년에 비하면 뭐 몇십 배 빠르죠. 그렇죠? 굉장히 스피드가 빠르다는 거예요. 그랬죠? 정보화 시대인데 이때는 골드 칼라들이 주축을 이루는 거예요. 골드 칼라라고 하게 되면 컴퓨터를 중심으로 한 아이디어가 먼저 가는 사람들이 이게 세계를 주름잡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3물결 시대에는 골드 칼라들이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골드 칼라 중 세계의 제일 큰 부자가 누구냐면 미국의 아시죠? 미국의 누구죠? 네, 빌 게이트. 이 골드 칼라. 여러분 아마 저 산호세 가시게는 그 단지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IT 단지 어마어마하죠. 이 골드 칼라. 이거 가지고 돈을 제4물결에 들어가게 되면 이거 총을해요. 이 제4물결로 들어가게 되면 저 그리스도 이도로인데 이때 들어가게 되면 성교가 굉장히 이제 막바지 들어갑니다. 막바지에 들어가가지고서 이 반간 전 3년간 또 후 3년간 이렇게도 말하고 전 3일간 후 3년간 1260일 뭐 이렇게도 말하고 42개월 요거는 같은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상징적인 심볼링 남바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 세대주의단체는 날짜를 갖다 리터를 하게 또 뭐라고 그러죠. 문자적으로 자꾸 글자적으로 해석하려는 건 잘못된 거고요. 그래서 뭐 7년 뒤에 환란하고 이렇게 해봤더니 안 오고 또 뭐 몇 년 해도 안 오고 그건 해석을 잘못했어요. 이거는 상징적인 숫자인데요. 전 3년 반이든 전 3일 반이든 하여튼 전반부까지 우리가 성경을 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요한계시록 11장 6절 이하에 보게 되면 3절에서 6절까지 보게 되면은 바로 이 전반기까지 두 증인이 성전하게 있어요. 두 증인. 그렇죠? 그 두 증인이 보호운동입니다. 두 증인이 하는 운동이 미션이에요. 성경운동. 근데 그 두 증인이 보시게 되면 무적행에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전 3일만 끝나고 3일만 끝났는데 무적행에서 짐승이 올라가지고 두 증인을 죽여요. 그럼 성경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완전히 그냥 길바닥에 나 죽어요. 여기 성경가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 이후에 반대는 후 3일만 또 후반부가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시대가 옵니다. 이때는 여러분 말이죠. 살라고 하지 마세요. 네? 저 이게 소금이만 그래가지고 그때 여러분 그때까지 사신다고 그러게 되면 사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실라고 하다가 믿음 다 팔아먹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주님의 복음을 어떻게 최대한으로 전하다가 내가 죽을까? 그리고 아주 죽음 순교자가 되는 거고. 그렇죠? 안 죽고 살리면 또 그동안 살면서 또 하나 사는 거고. 그때는 살라고 인간 방법 없어 인간 머리 돌리다가는요.
이거 미신을 다 팔아먹고 자 아무것도 못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이때까지 사실상으로 주여 순교할 기회가 왔습니다. 그리고 가세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특별히 여기 영성을 하라고 했는데 여기는 다원화 시대입니다. 여기 지금 안 나와 있는 이거 다원이에요. 플루럴리즘이라고 해서 다원주의 시대가 오는데 지금 그 시대 왔잖아요. 그렇죠? 다원주의가 아주 난리 아닙니까? 다원화. 모든 게 다원화예요. 뭐 건물을 봐도 교회로는 뭐 비즈니스를 봐도 또 학교를 봐도 모든 뭐 프로그램을 봐도 모든 뭐 구조를 봐도 전부 다원 다양해요. 이 시대가 이 제4세기에 지금 여기 들어와 있어요. 자 보세요. 들어왔는데 지금 이 물결을 한 번 더 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조명을 하고 우리 선교에 적용을 하면서 마쳐야 될 것 같아요. 한 20분 적용하는데 제1물결 시대라고 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이 이렇게 역사의 흐름이 이렇게 패러다임이 갔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 여러분이나 저나 한국 사람인데 제4물결에 들어와서 살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제1물결에서 아직도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독재성이 강한 사람, 본위주의가 강한 사람, 많은 사람. 지금 뭐 학교, 그래서 자꾸 밑에서 데몬스트레이션이 일어나는데 억지로 데몬스트레이션을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한테 억지로 대들어서는 안 되거든. 학생들이 교수들한테 억지로 잘 들으세요. 자연히 물결 따라서 교수와 학생의 그 맞는 코드로 이게 변하게 돼 있습니다. 가만히 둬도 근데 이게 뭐 대고 한다고 그냥 난리 쳐가지고 그냥 갈등이 일어나고 그런데 그건 잘못하는 거죠. 보세요. 그래서 이 세계에서 있는 사람은 이 가정을 나가도 아버지가 애매하고 아버지 한마디 소리 팡 치고 꼼짝 못하게 되는 거. 이게 이제 독재, 독선 또는 고대주의 시대, 일물주의 시대의 그 멘탈리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가정은 그래요. 근데 그 다음에 이 물결로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도 바로 이 물결이 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이 뭐라고 한마디 하면 틀린 것도 자존심으로 탁 굴고 잘못했습니다. 이러게 된다. 근데 지금 그렇게 하는 젊은이들 있습니까? 없지요. 이제 그게 이물결서부터 왜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물결 가정으로 들어오게 되면 하모니 이제 머리가 다 깨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비상하고 문화가 발달되고 뭐 지능이 발달되고 IQ가 뭐 올라가고 막 배운 게 많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얘기하는 거니까 이게 리적으로 하지 않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합리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엄마 아빠 있고 그렇지 않은데 그게 아닌데 왜 그렇게 하냐 이런 대로 해 아버지 그거 아니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아빠가 해 그거 합리적이야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갈등이 일어나가지고 대립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물결 스타일입니다. 가정에서 그러다 보면 집안에서 맨날 아버지, 아들, 어머니, 다하고 막 부딪히고 막 맨날 큰 소리가 나오고 그냥 마음 당황하고 그런 가정은 아직 이 물결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가정이다. 쉽게 보면 그렇게 보시면 여러분 가정 한번 비교해보세요. 어떤 여러분 가정 내가 리서치를 안 해가지고 모르니까 우리 가정이 과연 어느 물결에 살고 있는지 한번 잘 보세요. 요거는 이 물결은 대립하는 갈등이 일어나. 그래서 냉전이 일어나. 가정의 냉전이 지금 우리가 이 물결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빨리 역사의 흐름을 타라는 거예요. 그렇죠? 시대가 산물결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 이데올로기를 초월해.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잘했다, 내가 못했다 이런 거 초월해. 그게 문제가 아니야. 문제는 뭐냐? 네가 잘했던, 내가 잘했던, 네가 못했던, 내가 못했던 그러니까 흑백 논리 가지고 사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는 흑백 논리를 뛰어넘는 건 뭐냐? 뛰어넘는 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 understand이라는 거. 상대방을 이해해주고 또 이해를 하고 또 거기다가 또 사랑으로 컨트롤해 나가게 되면 솔령 아들이 좀 잘못했어도 너 내가 잘 이해가 된다. 다음에 우리 잘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문제를 해요. 아버지 하는 건데 아버지 그 틀렸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제 생각은 이런데요. 생각하세요. 이런 식으로 하자 그렇죠? 그게 디스커션이 된다. 커뮤니케이션이 된다. 그게 서로 협력이 된다. 그러다 보면 흑백 논리를 뛰어넘어서 이해로 들어가게 되면 인정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냉전이 안 벌어집니다. 갈등이 아닙니다. 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과 이렇게 관계를 관계를 갖는데 저 사람이
저 사람에 대해서 엑스트레이관념을 가지고 있다. 이해 못할 그런 사람이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좋은 말을 아무리 해줘도 절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이해라고 하는 차원으로 올라가게 되면 그거 다 덮어지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아무리 자기 남편이나 자기 아내나 자기 부모나 자기 자식이 잘못했어도 다른 사람하고 싸우다 잘못했어도 아버지 엄마를 이해해 주려고 그럴 때는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 상대방을 이해를 못 해주게 되면 자꾸 갈등이 일어나요. 그런 차원은 하나의 협력으로 승화가 돼가지고 조화를 이루고 산물결에 사는 그런 가정. 이게 산물결 사는 가정이 일어나게 되면 여기는 뭐 서로 싸우고 서로 대립하고 그러지만은 산물결 들어가게 되면 싸움이 없어요. 엄마하고 자식하고 아빠하고 자식하고 형제들 간에 싸움이 없어. 거기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는 서로 이해. 오히려 동생이 잘못했으면 야 괜찮아 너 실수할 때도 있지 않냐 이렇게 된다. 이 물결 같은 이 새끼 그것이 있다고 돼 있는 맞아? 이래버리거든? 뭘 맞아? 그러버리거든. 그런 산물결을 들어오는 게 아니야. 상대방은 이해. 내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입장으로 돌아가죠. 그리고 상대방 입장으로 돌아가게 되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자기 또막 잘못하면 아닙니다. 얘기를 안 해도 알아요. 아는데 거기다 갖다 주워 박아놓으면요 지렁이도 밟으면 뭐라 그래요. 꿈틀한다고. 또 쥐새끼도 말이지 막 다른 동네에서 피할 것 없이 고양이를 돌아서 들어서 그런 건 안 돼요. 그래서 제3물결의 멘탈리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살게 되면 서로 이해하고 서로 이해해줘. 용서하고 그럼 서로 우리 사람의 가정이 이렇게 대립이 일어날 수가 없다. 그런 세계는 제3물결 시대로 들어가게 되면 이때는 완전히 차원이 달라져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는 게 많습니다. 이거 시간 관계로 제가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이 제3물결은 엄청나게 혜택을 받는 그런 시대예요. 거기다가 제4물결 지금 여기 들어와 있어요. 지금 제가 알기는 이렇게 맞물려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시대가 여기 들어와 있어요. 그게 벌써 여기서부터 상당히 많이 봤거든. 여기 들어와 있는데 지금 여기까지 가게 되면 여기 얼마 남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들어온 이 시대에서 앞으로 두 증인이 죽고 선교가 마감이 선교가 이제 중지될 때까지 끝날 때까지는 얼마 걸렸는지는 I don't know. 이거는 뭐 성경과 I don't know, you don't know. 본인이 안 넣었어요. 하나님만 아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 알았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온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근처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할 때 선결해야 된다 할 때는 제4물결에 합당한 선결이에요. 그래서 제4세계 선교가 필요하다. 그러면 제1물결, 2물결, 3물결, 1세계, 2세계, 3세계 선교까지는 되게 영어로 말 리저널 안에 지역적이야. 지역적으로 나라라는 이런 타겟으로 해서 목표로 해서 이렇게 선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제4세계 선교는 지역적으로 선교하는 거는 그건 초월해요. 그것도 하지만은 이제 마무리 선교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퓨처 제너레이션 미션이라고 차세대 선교. 앞으로 제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자꾸 지금 이론을 만들어 놓고 또 우리가 강의도 하고 있지만 지금은 초단계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The Fourth World Mission이라는 말을 해도 선교학자들도 모릅니다. 가서 얘기해도 몰라. 한국 지나고 얘기했는데 그거 뭐냐고 우리 불러가지고 물어보고 그러더라고. 근데 이건 뭐냐 하게 되면 조금 더 선교학적으로 하면 프론티아 미션, 이게 변방 선교가 제3세계 선교거든요. 이걸 넘어서서 온 선교의 물결로 들어왔다는 거는 일반 선교가 한국에서도 알아요. 아는데 그게 무슨 선교냐 할 때는 모르니까 결국은 하는 건 알죠. 모르니까 결국은 프론티아 미션에서 한 단계 새로운 곳으로 들어왔다고 해서 뉴 프론티아 미션이라고 붙여놨어요. 이걸 전방위 선교. 전방위 선교라는 것은 어느 지역만 타겟하는 게 아니라 전방, 왜냐면 세계화라는 게 그거든. 아까 와이브로라는 게 다 그 얘기 아닙니까? 유비코터스 같은 게 다 그것이 전부 전체를 포괄하는 그런 거거든. 마지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추수하는 겁니다. 온 세상에서 하나님 택한 백성을 모아들이는 그런 선교가 우리가 말하는 선교. 이거는 뭐 이 3물결, 2물결 선교도 하지만은 심지어 다른 게 뭐냐 하면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종족, 미전도 종족 이런 데 선교가 안 된 국가들을 상대로 하지만은 우리는 그게 아니야.
선교를 주도하던 나라까지도 선교를 하는 게 우리 선교.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저기 유럽을 보시게 되면 유럽에 제일 많이 선교가 돼가지고 크리스찬아이즈가 많이 된 나라가 저쪽 스칸디나비아라는 그쪽이었어요. 그게 뭐 심지어 97%까지 크리스찬이었어요. 네. 그리고 영국도 한 70% 가까이 크리스찬이었어요. 그쪽 프랑스라든지 독일 다 크리스찬 국가였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나미랄 크리스찬, 다시 말하면 명목상의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인데, 진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3%에서부터 17%밖에 안 됩니다. 그럼 나머지 뭡니까? 한 80% 이상은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될 대상. 그렇죠. 미국 한번 보세요. 미국이 엄청나게 발달이 돼가지고 지금 돌아다니면서 한번 물어보면 미국 사람들은 뭐는 당신 예수 믿습니까? Do you believe in Jesus Christ? 아니면 Yes, I do. 믿는다. 들고 또 처치 하게 되면 교회 갑니까? No, I 그래도 교회 안 가. 싫었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보게 되면 85% 이상이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다고 하면서 실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 30-40%밖에 안 돼요. 미국이라는 나라. 한국을 한번 보세요. 한국이 한참 때는 25%에서부터 27%까지 올라갔다. 근데 1930년에서부터 내려막기 시작해서 마이너스로 돌아섰는데, 한국이 어디까지 내려갔냐 하게 되면, 우선 몇 번일까? 17%밖에 있지 않아요. 그 캐톨릭까지 합쳐서니까. 캐톨릭까지 합쳐서. 그리고 나머지 83%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 형제들 내보내야 되겠습니다. 여기 와서 전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시는데, 어디 가든지 전도를 하세요. 이게 이제 제4세계죠. 여러분 고국에 가셔도 전도. 옆에 가정에 형제자매도 있잖아요. 교회 안 나가고 형제자, 친구. 있는 자리에서 선교하는. 그래서 지금 시대는 특수 목사 안수를 받은 선교사만 선교사가 되는 시대가 아니고 평신도 선교 시대가 왔다. 그래서 제가 지금 돕고 있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있어요. 한 300-400명. 제가 요번에 갔다 왔거든요. 두목이하고 세미나 하고 왔어요. 그럼 거기에 선교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목사들이 다 실패하고 쫓겨나는데 거기에 그렇게 집까지 다 사고 정착을 해가지고 아주 정부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막아놓고 아주 거기 지금 반기독교 그런 운동을 하는 데도 몰랐었거든. 미국만 반미만 하면 반기독교예요. 어쨌든. 그래서 소련으로 다 러시아로 붙어버리더니만 이제 미국하고 이제 돼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가서 전부 산업 뭐 하다가 이 조건에 맞아가지고서 미국 사람이 왔거든요. 왔으니까 이제 러시아한테 붙었다고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교사도 다 내쫓은 거야. 그냥 다 내쫓아버리고 거기 이제 몇 사람들이 있는데 특별히 거기서 제일 크게 제일 선교를 잘하는 게 뭐냐면 집사님 네 분인데 그 중에 여자 집사님은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하도 안 됐어서 갔다 왔어요. 그래서 도와주려고 갔다 왔는데 평신도 그렇게 선교가 여러분의 특수한 그런 사명이 있어서 어느 지역에 와서 교회까지 만들고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서 선교를 할 수 있으면 또 그것도 좋고, 그렇지 않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뭐 비즈니스 현장, 다시 말하면 여러분 뭐 직장인 직장, 가정인 가정, 친구의 모임, 미팅에 가서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생각한다면 입에서 전도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전해가지고 저 사람이 믿든지 말든지 심지어 저 사람이 나의 용치를 하든지 말든지 주여 주의 사랑으로 저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해달라고 그런 심장을 가져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다닐 때 저는 항상 그럽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다닐 때도 항상 그 생각을 하면서 뭐 기도하고 다니고 찬송하고 다니고 그러거든요. 요즘에는 제가 잘 안 나가서 1년에 한 번밖에 안 나갑니다만 한국에 나가게 되면은 한국에 나가가지고 저희가 선교나 전도를 그 세미나를 하니까 세미나하고 개인 전도를 할 때가 어느 때냐 하면 버스에 올라타든지 택시를 타든지 지하철에 올라타면은 아주 두리번 봅니다. 뭘 보느냐?
사람들이 많은데 한국에 뭐 전도하는 사람들 평신도들이 너무 많으니까 내가 뭐 한국말 가지고 전도할 그런 적은 안 되고 미국 사람이나 외국에서 온 사람한테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해서 외국 사람만 보면 쫓아가서 그냥 말을 걸어가지고 이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청년한테 아주 면박을 한번 받았어요. 청년이 책을 보고 있다. 한 100일인데 지금 딱 보고서 내가 접근해가지고서 얘기를 하려니까 더 타치하면서 막 뭐라고 나한테 뭐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죄송하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다 이제 타고 내려갈 때 양반도 책 걷다 보면 그리스 먹고 축복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그런 데 왔어요. 싸울 수는 없고. 그러니까 외국 사람만 보면 그냥 전도한다. 애를 쓰고 그랬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은 한국 사람들이고 한국말 잘하시고 하니까 한국에 가셔도 가정의 형제, 자매, 부모에서부터 시작해서 친구, 직장, 어디든지 가든지 먼저 전도할 생각, 선교할 생각부터 하시라. 이게 제4세기에 사는 여러분의 삶입니다. 꼭 선교사로 다 선교해서 나가는 건 아닙니다. 그 현지에서 꼭 선교를 하셔서 주님 앞에 가서 잘했다 칭찬을 받으셔야지. 너 뭐 하다 왔냐? 나 뭐 하다 왔습니다. 그래? 너 전도를 얼마나 했느냐? 전도 못했습니다. 예, 너 상이 없구나. 상에서 이제 선동에서 제보인단 말이죠. 예, 제가 오늘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지금 부족한 설명들이 많은데 지금 시대적으로 흐름이 정치, 경제, 사회의 흐름이 자세히 사물계까지 들어와 있으니까 정치, 사물계도 들어왔어요. 경제도 사회도 다 들어왔어요. 그리고 우리 한국은 더 빨리 들어왔으니까 이 사물결 4세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주께서 주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고 할 수 있느냐. 항상 머릿속에 그걸 머릿속에 크다. 그래서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 성결을 쉽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셔서 여기서 보여주신 열정적인 그 전도 운동 한국에 가서 더 열심으로 해서 아주 큰 좋은 많은 열매를 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